혹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직업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처참하고도 슬픈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하루 3번 곤장 100대씩 맞고 결국 그날 저녁 목숨을 잃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술과 고기를 내어놓으며 한 번만 더 가라고 채근했죠. 이 끔찍한 직업의 이름은 매품팔이입니다. 조선 후기 부패한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품팔이가 무엇을 대신 맞았는지부터 알아야 이 직업의 참혹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곤장이라는 형구였죠. 곤장은 조선시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흠휼전칙이라는 조선 후기 법전을 보면 곤장의 규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이만 해도 5척 7촌, 우리 단위로 약 1m 70cm가 넘었어요. 너비는 5촌 3푼으로 약 16cm였고요. 노처럼 끝이 널쩍하게 생긴 이 몽둥이는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재질은 버드나무로 만들어졌는데 탄력이 있으면서도 단단했죠. 이 곤장으로 볼기와 허벅지를 번갈아 가며 때렸습니다. 형정도첩이라는 그림 자료를 보면 집행 장면이 나오는데 바닥에 여분의 곤장이 4개나 더 놓여 있어요. 곤장이 부러질 때를 대비한 거죠. 그만큼 강하게 때렸다는 뜻입니다. 1877년 조선을 방문했던 프랑스 선교사 펠릭스 리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청에 투옥되어 곤장 집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데요. 겨우 10대를 맞고도 의식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살점이 곤장에 심하게 묻어났고 맞은 뒤 회복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법률문헌을 살펴보면 곤장은 원래 군율을 어긴 병사나 도적을 다스릴 때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속대전에는 곤장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영조 임금은 곤장으로 10대를 넘게 때리지 못하게 했고 참나무 같은 단단한 재질은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했을까요? 곤장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곤장을 맞은 죄인들 대부분이 장독이라는 병으로 죽었어요. 현대의학 용어로는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앓다가 숨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안에 목숨을 잃었죠. 곤장에는 5종류가 있었습니다. 중곤, 대곤, 중곤, 소곤, 그리고 치도곤이죠. 이 중 포도청에서 도적을 다스릴 때 쓰던 치도곤이 가장 컸습니다. 이 모든 곤장에는 곤명, 길이, 너비, 두께가 새겨져 있었어요. 규격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 거죠. 우리 역사넷의 기록을 보면 곤장형은 태형이나 장형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태와 장은 가시나무로 만든 회초리였지만 곤장은 크기부터 다른 차원이었어요. 집장사령이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컸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돈 받고 대신 맞아주는 직업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조선 전기에는 이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죄를 지어도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거든요. 유교 경전인 예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불 상대부, 예불 하서인. 형벌은 사대부에게 미치지 못하고 예는 서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조선은 이 원칙을 따라서 양반이 범죄를 저지르면 속전이라는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관매직이 빈번해지면서 돈으로 관직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도 많았고요. 반대로 장사와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중인과 백성들도 생겨났죠. 부유해진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양반 신분을 사는 거였습니다. 사회적 체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군포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죠.
군포를 면제받으려면 향교의 유생이 되어야 했고, 그러려면 양반이 되어야 했습니다.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이라는 책을 보면 한 노비 집안이 200년에 걸친 노력 끝에 양반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양반 신분을 갈망했고 돈으로 신분을 샀죠. 문제는 이렇게 새로 양반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뼈대 없는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지방관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관직을 샀습니다. 본전을 찾고 더 높은 관직을 사려면 백성들에게서 돈을 끌어모아야 했죠. 그 먹잇감이 바로 돈으로 신분을 산 뼈대 없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뼈대 없는 양반들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이런저런 죄목으로 잡아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매를 친다고 협박했죠. 돈으로 산 양반의 체면이 손상될까 두려워진 이들은 대신 매를 맞아줄 사람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때 매품파리가 등장합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가난한 백성들이 양반 대신 곤장을 맞아주고 돈을 받는 거죠. 물론 형을 집행하는 관리와 아전들에게도 막대한 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대신 매를 맞는 걸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거예요. 부패의 먹이사슬 제일 끝에 매품팔이라는 직업이 생겨난 겁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매품팔이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매품팔이에 대해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 흥부전일 겁니다. 판소리 5마당 중 하나인 흥부가에도 매품팔이 대목이 나오죠. 돈 30냥을 줄 것이니 나 대신 가명에 가서 매를 맞고 오너라. 흥부가 제안받은 조건입니다. 흥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30냥을 받아 10냥 어치 양식 사고, 단냥 어치 반찬 사고, 단냥 어치 나무 사고, 10냥이 남거든 매 맞고 와서 몸조서 팔이라.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약 20푼이었습니다. 한 냥이 100푼이니까 30냥은 무려 150일치 임금에 해당했어요. 어림잡아 반년 생활비였던 거죠. 흥부가 솔깃했을 만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흥부는 매품을 팔지 못합니다. 이웃집 꾀세아비에게 발등거리를 당해서죠. 소설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실제 역사 속 매품팔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민속문학사전을 보면 흥부의 매품팔이는 흥부의 가난이 절정에 이른 극한 상황의 표지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부패 구조에 대한 골개적 고발이기도 하다고요. 흥부는 가족을 위해 이 세상의 온갖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품을 팔아도 삼순구식조차 못하게 만드는 착취 구조가 너무 완강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는다는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매품팔이가 소설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직업이라는 증거죠. 그렇다면 실제 매품팔이들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품팔이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은 성대중이라는 서자 출신 학자가 쓴 청성잡기에 나옵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온갖 야담과 기록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거기에 2건의 매품팔이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안주라는 곳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매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른 고을의 아전이 병영에서 곤장 7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 5꿰미를 내걸고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했죠. 매품팔이가 선뜻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장사령, 즉 곤장을 때리는 사람이 이 매품팔이를 보고 화가 났어요. 이자가 또 왔네. 번번이 나타나는 게 얄미워. 그래서 일부러 곤장을 혹독하게 내리쳤습니다. 매품팔이는 곤장이 갑자기 사나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선 참아봤지만 2번째 매가 떨어지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른 5손가락을 꼽아 보였어요. 5꿰미의 돈을 뇌물로 주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집장 사령은 못 본 척하고 더욱 심하게 내리쳤습니다. 곤장 칠 때가 끝나기도 전에 이러다가 죽겠다 싶었던 매품파리는 재빨리 5손가락을 다시 펴보였어요. 10꿰미를 주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제야 집장 사령은 가볍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품파리는 병영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으스대며 말했어요. 내 오늘에야 돈이 귀한 줄 알겠네. 돈이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을 게야. 청성잡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10꿰미의 돈이 죽음을 면하게 해준 줄만 알고 5꿰미의 돈이 화를 부른 줄은 알지 못하였으니 너무나도 어리석다.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곤장을 그렇게 세게 맞지 않았을 텐데 5꿰미를 뇌물로 줬다가 거절당하니 더 세게 맞게 된 거죠. 결국 본전인 5꿰미는커녕 추가로 5꿰미를 더 써서 10꿰미를 잃은 겁니다. 순수익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청성잡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형조에서는 곤장 100대의 속전이 7꿰미였습니다.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사람도 7꿰미를 받았고요. 곤장 100대에 7냥이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 날품 파리의 일당이 약 20푼, 즉 0.2냥이었으니까 7냥은 35일치 일당이었습니다. 한 달치보다 조금 더 되는 금액이죠. 가난한 백성에게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대신 매를 맞는 것으로 생계를 잇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 사람은 곤장 100대 매품을 하루에 2번이나 팔았어요. 비틀비틀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3번째 곤장 100대 품을 선샘으로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말했죠. 사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똥을 쌌어. 3번은 못하겠네.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잠깐 고통을 참으면 여러 날 편히 배불릴 수 있잖소. 그럼 얼마나 좋소. 돈이 천행으로 굴러온 걸 당신은 왜 굳이 마다하오. 그러면서 술과 고기를 장만해서 대접했어요. 사내는 결국 아내의 권유에 넘어가 다시 나갔습니다. 3번째로 곤장을 맞으러 간 거죠. 그날 저녁 사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곤장 300대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겁니다. 청성잡기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짧지만 엄청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죠. 돈에 눈이 먼 아내의 욕심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아내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이 부부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했을까요? 조선 후기 사회가 얼마나 궁핍했으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곤장을 맞으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을까요? 이건 개인의 탐욕 이전의 사회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매품 파리가 실제로 받은 돈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곤장 100대의 대가로 받는 7냥은 일용 노동자 35일치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장 사령에게 뇌물을 바쳐야 했어요. 안주의 매품파리 사례를 보면 뇌물 없이는 죽을 만큼 세게 맞았습니다. 7냥 중 2~3냥은 뇌물로 써야 했으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은 4~5냥 정도였죠. 그래도 20일치 임금이니 큰 돈이었지만 위험이 컸어요. 곤장 10대만 맞아도 의식을 잃는 사람이 있었고 골반이 골절되면 사망 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한 번에 30대 이상 치지 못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매품파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관리와 아전들이 눈 감아줘야 가능했거든요. 아전들은 대신 매를 맞는 걸 허락하며 뇌물을 챙겼어요. 부패의 구조가 정교했습니다. 부패한 관리가 양반에게 과장된 죄를 씌우고 양반은 체면이 손상될까 두려워 매품파리를 고용하고 아전들은 뇌물을 받고 집장사령도 뇌물을 받으며 매품파리만 목숨을 거는 구조였죠. 조선 후기 매관매직이 빈번해지면서 이런 부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관직을 산 사람들은 본전을 뽑으려고 백성을 수탈했고 매품파리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왜 그렇게 체면을 중시했을까요?
유교 사회에서 양반의 품위는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예기의 형불상대부 원칙은 양반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죄를 지어도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돈으로 양반이 된 사람들은 더욱 체면을 중시했어요. 뼈대 없는 양반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곤장을 맞으면 역시 뼈대 없는 양반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써서라도 매품파리를 고용했던 겁니다. 양반들은 매품파리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흥부가와 청성잡기 같은 민간 기록뿐인 이유죠. 한 사람의 품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구조였지만 양반들은 내가 돈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착취였습니다. 매품파리가 성행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대다수 백성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신분제가 동요하면서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양반 신분의 가치는 더 높아졌어요. 관직의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매관매직이 공공연했고 관직을 산 사람들은 본전을 뽑으려 백성을 수탈했죠. 법 집행도 자의적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없으면 죽을 만큼 세게 맞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탈이 심했고 장사는 자본이 없었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바로 매품파리처럼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곤장을 맞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형정도첩을 보면 집행 과정이 나옵니다. 죄인은 십자형 틀에 묶이거나 바닥에 엎드려 속꽃 한 겹만 남기고 맞았어요. 100대를 맞으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요.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손상되고 골반이 골절될 수 있었죠. 회복에는 한 달이 걸렸고 감염되면 죽었습니다. 청성잡기의 매품파리는 이런 고통을 하루에 3번이나 견뎌야 했습니다. 18세기 정조 임금은 형벌의 폐단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1778년 흠휴전칙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곤장의 규격과 사용 규정을 엄격히 정했어요. 버드나무로만 만들고 한 번에 30대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사권을 가진 변방 수령 외에는 일반 지방관이 곤장을 쓸 수 없게 했죠. 정조는 친국 제도를 활용해 중요한 사건을 직접 다뤘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길이 닿지 않는 지방에서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했어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면 소용없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구조적 문제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거죠. 매품파리는 조선이 망한 뒤 사라졌지만 역사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사람의 생명마저 돈으로 거래됩니다. 부패한 권력은 약자를 착취하죠. 관리들은 뼈대 없는 양반을 협박했고 양반들은 매품파리를 이용했어요. 가장 밑바닥 약자가 가장 큰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양반들은 체면을 위해 가난한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한 사람의 존엄이 다른 사람의 존엄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정조가 좋은 법을 만들어도 지방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죠. 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매품파리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현대 사회도 비슷한 구조적 불평등을 안고 있습니다. 매품파리의 비극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의 가장 슬프고 끔찍한 직업, 매품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성잡기에 기록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뇌물 협상에 실패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 안주의 매품파리, 다른 하나는 아내의 욕심 때문에 하루 3번 곤장을 맞다가 죽은 서울의 매품파리였죠.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조선 후기에 부패하고 피폐한 사회가 이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겁니다. 양반들의 체면, 관리들의 탐욕, 아전들의 부패, 그리고 극심한 빈곤, 이 모든 것이 얽혀서 매품팔이라는 비극적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흥부전에서 흥부는 결국 매품을 팔지 못하고 제비를 만나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흥부들, 즉 매품팔이들은 해피엔딩을 맞지 못했어요. 목숨을 걸고 돈을 벌다가 결국 죽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매품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구도 생존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매품팔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의 더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